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1장 정보통신과 신소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오게 되고요. 지금부터는 물리적인 내용이 조금 많기 때문에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시험 문제는 많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실제 정의 부분 위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설명드리면서 시험 출제되었던 부분도 약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보시면 이제 정보의 발생 부분에서 신호와 정보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칠판을 통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신호와 정보에 대한 내용인데요. 신호와 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신호라고 하고요. 적어보도록 할게요. 신호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면 정보는 뭔가라고 봤더니 정보는 뭐예요? 자연에서 발생한 신호, 그쵸? 이것을 정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연에서 발생한 신호를 의미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연의 신호를 의미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 이게 정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호와 정보에 의한 정의 부분, 이렇게 두 가지 정리해 주시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호의 발생과 정보의 전달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자연에서의 에너지 변화나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빛이나 소리, 열, 전자기파, 탄성파 등의 신호를 발생하면서 이러한 신호를 받아서 분석하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서는 중요한 건 신호와 정보에 대한 정의 부분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요, 정보를 담은 신호인데요. 여기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전자기파에 대한 정의인데요. 제가 별표를 칠게요.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자기파의 정의 부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하를 띤 물체가 진동할 때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전하 주변에 생기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매질이 없는 공간에서도 퍼져나가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파동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는 파동이 전자기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기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매질이 없어도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전달하는 파동이죠. 에너지를 전달하는 파동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전자기파다 라고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장에 따라서 이제 종류가 나눠지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전자기파의 종류 부분 꼭 알고 계세요. 이 부분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전파와 또 뭐가 있나요? 적외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가시광선, 그 다음에 자외선 있죠? 자외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그 다음에 X선, 감마선 등으로 구분되죠? 감마선.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얘는 매질이 없어도 진행한다라는 특징, 요거 좀 생략할게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휴대전화나 TV 방송,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된다라고 봐주시고요. 시험 부분에서는 전자기파의 특징은 안 나오고요. 밑에 해당되는 보기 부분으로 어떻게 돼요? 공통적인 파동을 연결해라 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해당되는 종류 부분 좀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탄성파인데요. 항상 시험 문제는 전자기파와 탄성파를 구분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탄성파에 대해서도 정의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잘 나오니까 별표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탄성파에 대한 정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탄성파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진동으로 인해서 발생하고요. 얘는 매질의 진동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파동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얘는 매질의 진동에 의해서 퍼져나가는
파동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쵸? 전자기파에서는 매질이 없고 탄성파에서는 매질이 있어서 어떻게 돼요? 퍼져나간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음파 부분에서 보시면 진동수예요. 오타 났습니다. 진동수가 어떻게 돼요? 20에서 2만 헤르츠인 파동으로 물체의 진동이 공기를 통해서 귀로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물체의 진동이 공기를 통해서 귀로 전달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귀로 전달된다. 이게 탄성파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정의, 초음파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요. 초음파는 뭐예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영역인 2만 헤르츠 이상인 파동을 초음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적어볼게요. 여기서 이제 초음파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초음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영역의 소리죠.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영역의 소리를 초음파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은 해저지형 탐사나 어군 탐지 등에 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진파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지진파를 볼게요. 지진파라고 하는 건 뭔가요? 지진파라고 하는 건 지각이 진동하면서 발생하는 그쵸 파동을 의미하죠. 지각의 진동으로 발생하는 파동이죠. 파동을 지진파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부분에서는 항상 전자기파와 탄성파 부분, 종류 부분, 그쵸? 요거 해당되는 종류도 좀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니까요. 꼭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인데요. 여기 부분도 특징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아날로그 신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특징 부분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날로그 신호. 아날로그 신호라고 하는 것은 빛의 세기가 시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는 신호의 세기가 어떻게 된다?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러한 아날로그 신호에는 자연적인 신호, 그쵸? 보통 이제 지진이나 소리, 빛 등 자연적인 신호가 여기 해당이 되고요. 자연 신호.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레코드판에서 발생하는 신호나 라디오 방송에서 사용되는 전파도 여기에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돼요? 신호의 세기가 연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연속적인 값을 가지는 곡선 형태의 그래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연속적인 값을 가지는 어떻게 된다? 곡선 형태의 그래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곡선 형태의 그래프다.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얘는 장점에서 보시면 자연에서 발생하는 신호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가 쉽고 인식이 쉽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회로의 구조가 단순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부분 뭐예요? 신호의 생성 전송이 어떻게 된다? 간단하다라는 부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호의 전송과 생성이 간단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점으로 봐주시면 신호의 왜곡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외부 환경에 의해서 신호가 왜곡될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의 변형과 잡음이 생길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에 대해서 정의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신호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신호 부분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신호에서는 뭐예요? 신호의 세기에 따라서 두 가지 상태로만 표현이 되는 불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신호의 세기가 어떻게 된다? 두 가지 상태로만 표현되는 거죠. 두 가지 상태로 표현되는 불연속적인 신호죠. 불연속 신호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0과 1로 표시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신호나 CD에서 발생하는 신호, 휴대전화에서 사용하는 신호가 여기서 해당이 되고요. 보통은 얘는 어떻게 돼요? 불연속적으로 막대 모양을 이룹니다. 불연속적인 모양으로 막대 모양을 이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일반적인 전자기기에서 정보 처리와 저장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보면 전자기기에서 어떻게 된다? 정보 처리와 저장에 적합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손실이 거의 없어서 압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손실이 없어서 압축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왜곡도 적겠죠. 그쵸? 그래서 정보의 변형과 잡음도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단점은 원래의 정보를 정확하게 저장할 수가 없어서 재생할 때 다시 어떻게 돼요?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을 한 다음에 전환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제가 빨간 걸로 적을게요. 재생 시 어떻게 돼요?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야 되는 거죠. 재생 시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 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날로그 신호에서는 그냥 그대로 그 값을 나타내는데 디지털 신호에서는 다시 변환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게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요. 아날로그 신호 같은 경우는 얘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디지털 신호 같은 경우는 불연속적인 막대 모양이라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신호의 모양이.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얘가 아날로그 신호고, 아날로그 신호.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는 어떻게 된다? 연속적인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쵸? 연속적인 모양이죠? 연속을 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얘는 어떻게 돼요? 막대 모양, 그쵸? 그래서 얘는 디지털 신호가 되고요.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신호 모양이 디지털 신호가 되고, 그리고 얘는 불연속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불연속.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아직까지는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이쪽 부분,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 부분도 특징적인 부분 두 가지로 대조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각각의 특징 좀 잘 정의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신호의 단위라고 해서 비트와 바이트가 나와 있는데요.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상태로 표현을 하는데 0과 1로 표현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제 비트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정보의 최소 단위, 기본 단위인데 0과 1로 표현되는 이진법의 최소 단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바이트라고 하는 것은 8개의 비트가 모여서 만든 단위인데요. 문자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에서는 이제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의 변환 과정인데요. 0과 1의 이진수를 표현하면서 디지털 신호로 변화하게 되고, 다시 반대 과정을 거치면 디지털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방금 전에도 이쪽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디지털 신호를 다시 재생할 때는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정보 인식 과정에서 센서 부분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센서 부분에 대한 정의 부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자극이나 신호를 감지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감각 부분이 전기 신호로 변환된다는 장치입니다. 그쵸? 그래서 결론적으로 외부의 자극이나 신호를 뭐로 변환하는 거예요? 그쵸?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거죠?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데 이때는 사람의 어떤 거예요? 감각기관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사람의 감각기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센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센서의 종류가 나오게 되는데요. 센서의 종류별로 각각의 특징을 좀 익혀두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무슨 센서 나와 있나요?
센서에 대한 정의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광 센서에 대해서 나와 있죠. 광 센서. 광 센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얘는 여기가 광이니까 빛광이겠죠. 그래서 의미가 어떻게 되겠어요? 빛을 이용해서 그쵸?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빛을 감지해서 빛이 어떻게 돼요? 전기 신호로 변환을 해주는 거죠. 전기 신호로 변환되는 센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이 담긴 신호가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원리로서 결론적으로는 뭐에 따라 변하겠어요? 빛의 세기에 따라서 전기 저항이나 전류가 흐르는 물질이 이용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쪽에서는 중요한 건 광 센서에서는 빛에 따라서 그쵸? 결론적으로는 빛의 세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이제 저는 하나만 적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광마우스나 디지털 카메라, 복사기, 도난 방지 장치, 자동문, 가로등, 자동 전멸기, 지폐 개수기, 바코드 스캐너 등이 있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적어볼게요. 광마우스 적어볼게요. 보통 우리 마우스 사용할 때 빛이 나는 마우스가 있죠. 빨갛게, 그쵸? 빨갛게나 여러 가지 색깔로. 얘가 광마우스에 이용이 되니까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센서에 대해서 해당되는 얘도 좀 이어서 그쵸?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 부분은 이제 압력 센서 부분입니다. 압력 센서. 압력 센서라고 하는 것은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말 그대로 압력이 들어가니까 누르는 힘이 들어가겠죠. 그쵸? 그래서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력의 정도로 그쵸? 전기 신호를 변환하는 세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력에 따라서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센서죠. 전기 신호 변환하는 센서다라고 살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압력에 의해서 변하게 되니까 저항의 크기나 접촉 부위에 흐르는 전류가 변하는 현상을 이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누르게 되는 거, 그쵸? 생활 속에 많이 이용되는 예를 보니까 노트북 터치패드와 휴대전화의 터치스크린, 전자저울 등이 있는데요. 저는 노트북 터치패드 하나 적어볼게요. 해당되는 예도 꼭 머릿속에다 익혀주세요. 그래서 노트북 터치패드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압력 센서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제 노트북 터치패드가 여기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센서 보시면 이제 온도 센서입니다.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번에는 온도 센서고요. 네 번째는 온도 센서. 그래서 온도 센서에서는 물체의 뭘 감지하는 거예요? 온도로서, 그쵸? 물체의 온도로서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거죠. 온도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센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변환하는 센서.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온도를 감지하니까 금속 저항이 그쵸?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성질을 이용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예는 이제 온도계, 난방기, 보일러, 열화상 카메라 등이 있는데 저는 온도계 하나 적어볼게요. 대표적인 예로 온도계 하나 적어보도록 할게요. 온도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 부분은 이제 소리 센서 해보도록 할게요. 소리 센서. 소리 센서에는 말 그대로 이제 소리가 들어있으니까 뉘앙스 좀 느껴지시죠? 그래서 음파를 감지해서 전기 신호로 변화하는 센서를 뭐예요? 소리 센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음파를 감지해서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센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매질의 진동이 진동판에 전달되면서 전류가 발생하는 현상을 이용하고요. 대표적인 예는 이제 음파 탐지기, 초음파 진단기, 녹음기 등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음파 탐지기 하나 적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는 음파 탐지기 하나 적어보도록 할게요. 음파 탐지기. 다음 부분은 이제 전자기 센서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섯 번째는 전자기 센서.
그래서 전자기 센서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한다라는 부분 좀 중요하죠. 그렇죠? 전자기에서는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해서 전기 신호로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해서 전기 신호로 변화하는 거죠. 전기 신호 변환 센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어요? 코일 주위의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도난 방지기, 금속 탐지기, 교통카드 등이 있는데 저는 교통카드 하나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교통카드, 그쵸? 교통카드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 부분은 7번째는 이제 가스 센서가 있어요. 그쵸? 적어보도록 할게요. 7번째 부분 보시면 가스 센서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스 센서 부분 내용 봐주시면 공기 중에 특정한 기체 화학 물질을 감지해서 전기 신호로 변화하는 센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때는 이제 특정한 기체 화학 물질을, 그쵸? 기체 화학 물질을 감지해서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센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센서고요. 여기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나요? 그쵸? 화재 경보기나 가스 경보기, 연기 감지기, 음주 측정기, 공기 오염 측정기 등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화재 경보기 하나 적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이제 화재 경보기 하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경보기. 이게 가스 센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센서의 종류를 총 몇 가지가 있나요? 총 6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각 해당되는 센서에 대한 특징 부분, 그리고 해당되는 예를 하나씩만 저는 이렇게 연결시켜 봤는데요. 아마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한다면 이 정의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쵸?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으로 나올 테니까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부분은 이제 정보의 전달 부분에서 유선 통신 부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내용이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정리만 잘 해주시고 반복해서 보시면요. 안 어렵습니다. 그쵸?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선 통신 부분이고요. 그래서 유선 통신에서는 이제 구리와 광섬유와 같은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유선이니까 선이 있는 거죠. 그쵸? 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적어볼게요. 구리선이나 광섬유와 같은 매체를 통해서 매체로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방식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통신 방식. 이게 유선 통신이죠.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는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전기 통신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전기 통신이 나오는데요. 전기 통신. 그래서 전기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리선을 이용한 그쵸? 케이블 등이 동축 케이블을 이용해서 전기적 신호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동축 케이블이 어떻게 된다? 전기적 신호가, 그쵸? 전기적 신호가 전달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요? 전기통신에서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가 모두 전송 가능하죠.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가 모두 가능하죠. 모두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요? 구리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 부분에 그쵸? 외부 전기장에 의해서 그쵸? 혼선이 될 수도 있고 도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부 장기장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외부 자기장 영향을 받죠? 영향받는다. 다음에 봐주시면 이제 전류가 흐를 때는요. 전기 저항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열이 발생하니까 에너지가 손실이 돼요. 그래서 전류가 흐를 때는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손실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가 손실이 된다.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 부분은 이제 광통신입니다. 광통신 부분 볼게요. 그래서 광통신은 이제 광 케이블을 통해서 빛의 전반사 현상을 이용하는 건데요. 얘는 이제 적어 볼게요. 광 케이블을 이용해서 빛의 전반사 현상을 이용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어떻게 돼요? 디지털 신호를 어떻게 해야 된다? 빛의 신호로 변환하니까 0과 1로, 그쵸? 이러한 디지털 신호를 빛의 신호로 변환한다라는 부분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디지털 신호를 변환하는 거죠. 디지털 신호를 변환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봐주시면 어떻게 돼요? 수신할 때는 또 역과정을 거치겠죠. 빛의 신호를 다시 전기 신호로 받아주고요. 그리고 얘는 하나 좋은 거는 장점이라고 하면 위에, 그쵸? 전기 통신 부분에서는 이 외부 자기장의 영향을 받지만 광통신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아서 혼선이 없고 도청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장점은 혼선이 없고 도청이 어떻다? 불가능하죠. 그쵸? 도청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장점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많은 양의 정도를 동시에, 그쵸? 정보를 동시에 교환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많은 양의 정보라고, 그쵸? 오타 바꿔주세요. 많은 양의 정보를 어떻게 돼요? 동시에 교환도 가능해요. 정보를 동시 교환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까지가 장점이었는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약간 비용이 비싸고요. 그리고 끊어졌을 때 연결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비싸고 또 뭐가 있나요? 끊어졌을 때 연결이 어렵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이 어렵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전기통신과 광통신을 비교해주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전기통신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구리선 이렇게 의미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광통신에서 이제 광 케이블을 통해서 만드는 거니까요. 이렇게 비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무선통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또 정의를 해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무선통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쵸? 이름에서 무선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선이 없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공간에서 퍼져나가는 전파를 이용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에서 퍼져나가는 무엇을 이용한다? 전파를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퍼져나가는 전파를 이용해서 어떻게 된다? 정보를 전달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정보를 전달한다. 이게 무선통신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휴대전화 통신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음은 휴대전화 통신입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화선 대신에 전자를 이용하는 통신 방식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를 이용한 통신 방식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통신 방식.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통선 통신이나 그쵸? 전기 통신, 광통신 등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디지털 정보를 전송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휴대전화에서 음성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CDMA라는 방식을 사용한다 라는 것까지 하나 더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CDMA 방식을 적용한다 라는 것까지 하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 부분에서 이제 유선 통신과 무선 통신 그리고 이제 휴대전화 통신까지 알아봤는데요. 제가 볼 때는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한다면 유선 통신 부분에 전기 통신과 광통신 부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것 같으니까요. 이쪽 두 쪽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 부분은 이제 정보의 저장과 활용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쪽 부분은 완전한 물리 내용이라서요. 조금 어렵기도 한데요. 시험 문제는 이제 개념 위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정보의 저장 부분에 자성과 자성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자성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개념 정리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석의 같은 극끼리는 어떻게 돼요? 자석에서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죠. 그래서 이 밀어내는 힘을 청력이라고 하죠. 서로 밀어내는 힘이니까 청력이 작용하고요. 그러면 같은 극끼리는 어떻게 돼요? 서로 잡아당기는 성질인 인력이 작용하죠. 다른 극끼리는 밀어내는 힘이 무엇이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주고 이러한 성질 부분을 자성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책에 서로인데 그쵸? 서로로 바꿔주세요. 오타 서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청력과 인력이 발생하는 성질을 자성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부분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제 자기장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기장에 대한 개념 좀 중요하니까요. 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석이나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생기는 자기력이 발생하는 공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선 주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기는 자기력이 발생하는 공간이죠. 생기는 자기력이 발생하는 공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게 자기장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기력선인데요. 그래서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의 모양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든 선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모양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낸 선이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낸 선이죠. 나타낸 선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 자성과 자기장, 자기력 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니까요. 요거에 대한 내용은 이해를 해주세요. 시험에서 나오지는 않고요. 이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구역과 자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자의 자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원자의 자성 부분 또 보도록 할게요. 이쪽 부분에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원자의 자성인데요. 원자의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철과 같은 물질은 원자 안에서 전자들이 운동하는 거죠. 그렇죠? 전자들의 운동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되면서 자석처럼 자석을 띠는 게 원자의 자성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들의 어떻게 돼요? 원자 안에 전자들의 이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원자 안에 전자들의 이동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자기 구역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좀 중요합니다. 자기 구역에 대한 정의 한번 살펴볼게요. 자기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을 띠는 원자들이 어떻게 돼요? 무리를 지어가면서 같은 방향, 그쵸? 일정하게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이 정렬된 집단이에요. 이 말 아주 중요합니다. 원자들이 어떻게 돼요? 무리를 이루는데 얘가 무슨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으로 배열하는 거예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이 배열되는 거죠. 자기장의 배열이 무엇인 거예요? 자기 구역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은 같은 방향으로 얘네들이 움직였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좀 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화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자화에 대한 정의인데요. 자화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 외부 자기장을 가해주는데 자기 구역이 방금 전에 배웠던 그쵸?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이 되면서 또 자성도 띠는 현상을 자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구역이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고 얘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성을 띠는 현상이죠. 자성을 띠는 현상.
띄는 현상이 무엇이다 라는 거예요. 자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구역과 자화에 대한 정의 좀 알아봤는데요. 좀 중요하니까요. 정의 꼭 이해를 해주세요.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해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내용 보시면 자성체에 대한 종류입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밑에 번호를 A라고 할게요. 강자성체라고 나와 있는데요. 강자성체. 약간 어려우실 거예요, 내용이. 그래도 정리해 주시면 안 어렵습니다. 이름이 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성체가 어떻게 돼요? 자기장의 방향으로 강하게, 그쵸? 강하게 자화되는 물질이 강자성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자기장의 방향이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강하게 자화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강하게 자화되는 물질이 강자성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철, 니켈, 코발트가 있는데 저는 철 하나 적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인 예는 이제 철 하나 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뭐가 나와 있나요? 상자성체라고 나와 있죠? 한번 알아볼게요. 이번에는 상자성체에 대한 정의입니다. 상자성체. 그래서 상자성체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외부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약하게 자화되는 물질이 상자성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약하게 자화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약하게 자화되는 물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나요? 알루미늄 하나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알루미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나요? 반자성체가 있죠. 그렇죠? 반자성체.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약간 어려우셔도 정리 같이 해주시면 안 어려워요. 반자성체입니다. 여기는 어때요? 앞에 이름이 반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느낌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자화된다는 느낌 좀 드시죠? 그래서 얘는 이름 그대로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어떻게 돼요? 반대로, 그쵸?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자화되는 물질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자화되는 물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는 이제 금 하나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자성체에 대해서 종류 세 가지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한번 해봤는데 여기서 살펴주시면 어떤 게 가장 센 건가요? 그쵸? 강자성체, 그쵸? 반자성체보다는 상자성체가, 상자성체보다는 강자성체가 이렇게, 그쵸? 자화 방향이 좀 센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 부분 보시면 이제 정보의 기록과 재생 부분입니다. 이쪽이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각각 한 문제씩 나왔는데요. 어려운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보를 기록할 때는요. 정보를 기록할 때는 무슨 법칙을 따른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앙페르 법칙 따른다라고 나와 있죠? 요거 좀 잘 표시를 해주세요. 정보를 기록할 때는 앙페르 법칙을 이용을 합니다. 앙페르 법칙이요. 약간 말이 꼬였는데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온 부분이니까 별을 2개를 할게요.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그래서 우선 정보를 기록할 때는 헤드의 전류가 흐르면서 자기장이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정보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보도록 할게요. 헤드의 전류가 흐르면서 얘가 어떻게 돼요? 자기장이 발생하는 원리가 나타나게 되죠. 자기장 발생 원리. 원리를 이용해서 얘를 뭘 한다는 거예요? 정보를 기록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를 기록한다. 그래서 앙페르 법칙을 이용하는데요. 앙페르 법칙에서는 코일에 뭐가 흐르게 되면요?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기장이 발생한다. 이게 원리가 되는 거예요. 앙페르 법칙에. 그래서 정보를 기록하는 원리에서는 전기 신호인, 그쵸? 전류가 발생하게 되면 자기 신호 부분인 뭐가 발생한다. 자기장이 발생한다 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전기 신호인
전류가 발생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신호인 자기장으로 변하는 거죠. 자기 신호인 자기장으로 발생한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앙페르 법칙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드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기장이 발생하면서 강자 성체를 자화시키고요.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에 따라 자화 방향이 약간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두 방향으로 자화라고 오타 나와 있으니까요. 화로 바꿔주세요. 자화되는 것을 이용해서 0과 1의 디지털 정보를 기록해요. 0과 1의 디지털 정보 기록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앙페르 법칙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정보를 기록할 때는 앙페르 법칙을 이용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정보를 뭐예요? 기록했으면 재생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정보의 재생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보의 재생 부분에서는 무슨 법칙을 이용하나요?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하죠. 적어볼게요.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패러데이 법칙. 이 패러데이 법칙에서는 헤드 주위의 자기장이 변하면서 유도된 전류가 어떻게 돼요? 유도된 전류의 원리를 이용하면서 기록을 재생하는 게 그쵸? 패러데이 법칙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얘는 결론적으로는 코일에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서 만들어집니다. 코일에 자기장이 변화하면서 이 자기장 변화하는 게 어떻게 돼요? 방해하는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유도 전류가 흐름으로써 발생하는 게 무슨 법칙인 거예요? 패러데이 법칙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에서 하나 큰 특징은 코일의 자기장이 변화하면서 유도 전류가 흐른다. 이 말이 나오면 그쵸?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그래서 정보의 재생 원리를 보시면 얘는 자기 신호가 변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기 신호니까 자기장이 되겠죠? 자기장이 무엇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쵸? 전기 신호인 전류로 변하는 거예요. 전기 신호인 전류로 변하는 현상이 패러데이 법칙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헤드에 자화된 강자 성체 위를 지나가면서 헤드의 코일에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 거죠. 이 유도 전류. 그래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면 1이고요. 그쵸?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면 1이고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0이 된다. 그쵸?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정보의 기록과 재생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기출되었었던 부분, 그쵸? 앙페르 법칙과 패러데이 법칙 이 두 가지 부분 정리했는데요. 시험 문제는 어렵게 안 나왔고요. 우리 뒷페이지 보시면 그림으로 그쵸? 돋보기 부분에 앙페르 법칙 그리고 패러데이 법칙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 그림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의미하는 법칙은 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실 때 여기 해당되는 정의 부분만 잘 읽어주시고요. 그쵸? 앙페르 법칙에서는 헤드의 전류가 흐르면서 자기장이 발생하면서 기록한다는 거였고 패러데이 법칙에서는 코일의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정의해 주시고서 그쵸? 그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밑에 부분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래서 앙페르 법칙에서는 이제 두 가지, 그쵸? 직선 도선과 코일에서 또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볼게요. 앙페르 법칙에서는 두 가지. 어떻게 돼요? 직선 도선과 그리고 코일에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직선 도선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엄지손가락, 그쵸? 위에 향하는 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됩니다. 그쵸? 이 엄지손가락이 흐르는 게, 그쵸? 결론적으로 엄지손가락이 뭐라는 거예요? 전류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쵸? 전류 방향이고. 그러면 이 밑에 부분에 있는 이 나머지 네 손가락은 뭐예요? 그쵸?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죠? 나머지 네 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기장 방향. 그 다음에 코일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코일일 때는 감아지니까 이렇게 감겠죠. 그쵸?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코일에 감았을 때는 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고 나머지 감게 되는 4개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감게 되니까요. 어떻게 돼요? 이때는 엄지손가락 방향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자기장의 방향이고요. 자기장.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어떻게 된다? 전류의 방향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네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험 문제는 직선 도선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다음은 이제 패러데이 법칙 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림으로. 패러데이 법칙 그림에서 보시면 얘는 어떻게 돼요? 자석을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 약간씩 달라지죠? 자석을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가 달라지게 되죠. 얘는 하나는 자석을 멀리 할 때. 그래서 가까이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밀어내면서 유도 전류가 발생하죠. 그래서 얘는 밀어내면서 유도 전류가 발생한다. 내면서 유도 전류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유도 전류가. 그러면은 멀리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다시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나오죠. 잡아당기면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죠.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앙페르 법칙은 전류에 흐르는 도선 주위에서, 그쵸? 도선 주위에서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장이 생기는 거고요. 자기장. 그 다음에 패러데이 법칙은 뭐예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화할 때, 그쵸?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로 인해서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전류가 유도되는 거죠? 전류가 유도된다. 좀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표시를 해둘게요. 시험 부분은 이쪽 그림 부분에서 출제되었어요. 이렇게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패러데이 법칙에서는 코일 부분의 그림이 나왔습니다. 우리 책과는 그림이 약간 다른데요. 건전지 부분, 그쵸? 전지 부분의 코일 부분을 좀 더 강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부분에 기출되었던, 그쵸? 앙페르 법칙과 패러데이 법칙을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은 꼭 정리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부분 모두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요. 마지막 부분, 그쵸? 중요한 부분, 앙페르 법칙과 패러데이 법칙 강조 제가 많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성을 이용한 저장 매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부분은 물리 파트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약간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제 칠판에 적어드린 정리했던 그 필기 부분을 반복하시면서 공부해주시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